지수 ETF로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수 ETF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의 시대인 23년부터 AI와 함께 액티브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고, 채널에도 댓글을 보면은 뭐 액티브가 성과를 믿을 수 있나요 등등 말이 다른데, 그럼 패시브 하시면 돼요. 액티브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액티브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ETF는 패시브로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액티브, 패시브 서로 그냥 골라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최국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천조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국의 전체 펀드 판매 잔고가 사상 첫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만 130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전체 1000조에서 올해만 130조는, 와, 어쨌든 올해가 어마어마한 그런 한 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알려졌는데, 작년 말에 870조였는데 올해 지금 9월에 그냥 바로 1000조 돌파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뭐 1000조가 뭐예요? 앞으로 이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펀드는 전체적으로 공모하고 사모가 있는데,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입하시는 거는 공모가 되는 거죠. 공모는 30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0조 원이 사모예요, 사모. 사모는 일반 개인도 가입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통상 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나 기관이 진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모 300조, 사모 700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꼭 다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 MMF라고 하는 단기 머니마켓 펀드가 또 220조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도 18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채권 펀드도 1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펀드의 구성이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펀드도 러플리 200조, 머니마켓 펀드 200조, 그 다음 채권 펀드도 대충 200조, 뭐 주식형 펀드가 이제 한 500조 조금 안 되게 450조 정도 있는 거죠. 펀드 고객들을 근데 보면은 또 이게 개인들의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펀드 전체를 봤을 때 1000조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펀드에서 개인은 10%밖에 안 되고요. 일반 법인이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0%는 금융기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여기 고객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무슨 펀드를 가입해 이렇게 하실 건데,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돈이 이제 그게 많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법인들이 MMF에 가입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법인이랑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일부 개인 돈이나 마찬가지고, 순수 일반 법인의 MMF 정도가 이게 법인의 돈이고,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들어있는 돈들은 또 개인과 법인의 돈들이니까, 개인이 순수 개인으로 들어간 거는 9.9밖에 안 되지만은 뭐 저희가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ETF가 또 있잖아요. ETF는 뭐냐면은 이제 금투협에서 낸 자료는 공모 사모가 1000조라는 거고요. 상장지수 펀드인 ETF는 별도로 잡히는데 이게 276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원래 펀드 ETF가 작년에 200조였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벌써 이게 한 270 몇 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파른 그런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ETF까지 포함해서 전체 펀드가 1300조 정도 되는 거고요.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1 트릴리언 달러가 되는 건데, 어쨌든 펀드 기준으로 0.9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한국의 펀드로 가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ETF는 어쨌든 삼성 코덱스, 그 다음에 미래 타이거, 이 코덱스 타이거 중심으로 패시브 ETF가 거의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 3등이 한투, 4등이 KB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에이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거는 액티브 ETF인데, 액티브 ETF는 당근 1황 타임폴리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액트 삼성 액티브, 세 번째가 에셋플러스 정도 됩니다. 댓글로 저한테 에셋플러스도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별도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액티브 ETF들은 지금 패시브 ETF를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진짜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내년을 생각해 보면은 지표들이 진짜 많이 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시장이 개인들에게 조금 외면을 받았던 거는 전체적으로 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어마어마한 손실과 함께 펀드 불신이 있었고 그 펀드 불신으로 ETF가 성장을 했고 ETF는 액티브 펀드를 비토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 보니까 패시브 ETF가 같고 패시브는 지수 추종이고 자연스럽게 지수 ETF가 같고 지수 ETF로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수 ETF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혁신의 시대인 23년부터 AI와 함께 액티브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고 그래도 눈치 빠른 개인들이 액티브로 전환을 하고 있고 우리 채널도 늦게나마 액티브를 설파하고 있는데 채널에도 댓글을 보면은 뭐 액티브가 성과를 믿을 수 있나요 등등 말이 다른데 그럼 패시브 하시면 돼요. 액티브를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액티브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ETF는 패시브로만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액티브, 패시브 서로 그냥 골라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반반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주식의 장점은 섞어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티브 매니저들이 여러 위기를 거치는 동안에 실력이 진화를 했고 한국 액티브 ETF들 성과가 전 세계에 그냥 톱티어죠. 그렇다 보니 액티브 ETF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지 뭐 액티브 ETF한테 뭘 받아가지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저도 퇴직연금 다 액티브 ETF로 깔아놨습니다. 제가 달러 자산 1억이라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SPY 같은 패시브 ETF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액티브 ETF가 지수형 액티브 투자를 더 잘하니까 이제 뭐 코액트든 타임폴리오든 두 군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섞어가지고 제 퇴직연금 계좌를 다 넣어놨거든요. 심지어 은행 계좌를 증권사로 옮겨가지고 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권사로 이제 넣어놓은 다음에 바꾼 다음에 그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풀이 제한적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펀드를 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는 모든 ETF를 퇴직연금으로 다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사 퇴직연금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죠. 여기에 요즘에 ETF 열풍과 함께 ISA가 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A라는 거는 절세 계좌를 말하는 건데 이제 개인 어떤 그 종합 계좌를 말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방식의 금융 시스템을 한국에 조금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IS 가입자나 투자금이 이게 올해도 또 급증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추석 끝나자마자 나오는 그런 기사여서 기사 잠깐 보시면요. 금투앱에 따르면은 8월 말 기준 ISA 계좌 가입 금액이 42조 원이고 가입자 수가 또 6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는 많고 계좌 금액이 아직 얼마 안 돼요. ISA는 연 2천만 원 한도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넣는다 치면은 그러면 600만 명, 2천만 명 한 13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42조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 돈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그 올라가는 속도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개인들도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ISA 그 계좌 투자 금액이 올해만 10조 늘었다는 거에다가 가입자 수도 올해만 10% 늘었고 그래서 2016년 첫 도입할 때는 진짜 별 뭐가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S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이제 뭐 상장 주식이든 펀드든 리츠든 그 계좌로 다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익 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손실과 이익을 통합으로 또 관리해주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목돈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계좌인데 절세 혜택을 또 주거든요. 그리고 ISA를 써가지고 연금까지 활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통상 3년 후에 ISA 계좌를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투자한 다음에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성 계좌로 넘기는 거를 많이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넘기는 걸 이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연금 자산 총액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연금 자산 총액을 빠르게 늘리고 싶은 사람들이 ISA까지 써가지고 늘리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성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그 자산은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 55세 아니면 60세 이상부터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성 계좌로 들어간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받아서 쓸 때 그 연금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이거를 연금 소득세를 해주는 경우에는 5.5%에서 3.3%의 낮은 세율로 1,500만 원까지 연금 소득세를 해주고 그리고 이 1,500을 넘어가는 금액부터는 16.5%를 내니까 어쨌든 저리과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금액이 무제한이어도 16.5%라는 거기 때문에 연금 소득을 키워놓으면은 현재의 종합소득 대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세금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ISA를 잘 키워가지고 연금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려놓으면은 진짜 노후가 매우 회피하겠죠. 근데 그런 목적이면 괜찮은데
무조건 그냥 ISA 가입하고 3년 지나서 연금저축펀드로 무조건 늘리면서 현재가 굽힙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산 성격에 맞게 잘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연금, 모든 자산을 연금으로 몰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자산을 현재로만 몰지도 말아야 되는데, 모든 자산을 현재로만 몬 사람이 은퇴 임박한 50대 중반에 대출받고 주택을 사는 경우죠. 그래서 대출 갚다 보니까 은퇴 현금 흐름이 올 마이너스가 되는, 책에서도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근데 올 연금으로만 가는 경우가 약간 비유하자면 공무원 부부 같은 거죠. 공무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너무 낮아서 오늘은 궁핍하지만은 연금은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조금 받쳐주는 건데, 그 현실에 우리들은 그 어딘가에서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겠지만은, 연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적었지만 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만 넣어도요, 그게 20년간 8% 복리로만 돌아가도 그게 거의 뭐 8억대 가까운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엔 그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S&P 500도 30년 장기 투자하면은 평균적으로 다 10%가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패시브랑 액티브를 적절히 융합한다면은 그냥 연금성 장기 투자로 연 1,800이면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돈도 쉬운 돈이 아닙니다. 월 150만 원씩 넣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만 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금저축펀드, IRP 그리고 ISA를 통해 가지고 연금자산 축적을 잘하고 현재도 살아야 되는데, 결국 코어는 어떤 이런 기술이라든가 계좌 성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그냥 2% 예금 복리로 장투해봐야 진짜 의미가 없고요. 퇴직연금 배분이나 위험자산, 결국 위험자산을 한다는 건 어쨌든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권장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거를 장기 시계열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변동성을 해지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리 투자의 기술을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특히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액티브를 잘 활용해서 연금자산 축적을 잘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노후에 뭐 너무 매몰돼가지고, 노후 소위 빈곤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우려하면서 오늘 무리하다가 돈 다 날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으로 시대가 가고 있다, 그거를 이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연저펀, IRP, ISA 일단 이건 다 뚫어놓은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